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가족 리스크, 그리고 실언, 전직 대통령 사면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수사특검 팀장으로서 직분을 따라 수사를 한 것일 뿐 인간적으로는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선거 유세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 또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론과 관련해서도 중범죄 후보의 물타기용 토론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국민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올랐고, 또 박영선 전 장관, 손혜원 전 의원, 김용민 최고위원 등등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김건희 씨의 외모 비하, 또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 한마디에 20만 톤의 쌀을 정부가 매입해주는 선심성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내년 3월 9일까지 이제 딱 70일 남았습니다. 여야 대결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신통방통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신통방통 오늘 국민의힘 소식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자신에게 당면에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후보 개인적으로는 부인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제 그 아내의 관계는 저나 제 아내가 서로에게 뭐를 강요하고 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선거 유세 과정에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사과에 관해서는 이제 사과의 구성 요건이 좀 존재하죠. 진정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했는가,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제 모두 그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마음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본인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직접 그 진정성에 이제 좀 강조점을 둔 만큼 네. 앞으로 행보에서는 내조에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또 맡은 바 소임에 맞는 걸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매일 아침 7시 회의를 주재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관련 내용들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 김건희 씨의 사과문 발표 이전에는 평균 하루 2.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면 그 이후에는 5개 정도의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고 있다. 시간이 이제 대선이 더 다가왔기 때문에 일정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락 정리를 했다는 차원에서 일정을 대폭 늘렸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28일부터 어제부터는 내일 오전 7시 6개 분야별 총괄 본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이런 적극성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발언의 강도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강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군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TV에서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바꿔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현 정권의 중국 편향적 정책을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대장동 특검부터 중국 편향적 정책까지 문정부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저런 목소리, 좀 강도가 세진 목소리를 보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이제 그 정치 대선 후보의 이 정치 언어라는 것이 이제 대외적 언어, 대내적 언어가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의 언어라는 것은 확신의 언어, 단정적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우회적 언어라든가 은유적 화법을 쓰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 것이죠. 네, 네. 그래야만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중국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는 싫어한다 이런 단어는 정치 대통령 후보로서의 언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국내 정치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뭐 야당의 후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맞는 건데 과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고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담는 언어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네. 윤석열 후보가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미래지향적인 언어보다는 과거지향적 언어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보완할 점은 좀 더 국민을 위한 어떤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안고 있는 과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즉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숙제도 간단치 않은 것으로 꼽힙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구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다. 그리고 일단 자기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뭔가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31일 네. 0시, 예. 0시에 이제 그 자유모험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죠. 정치인은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그렇죠. 당분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찾아가서 뭘 위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아마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수사했던 부분은 그거는 검사 윤석열의 모습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거를 분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처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지금 대구 경북을 찾습니다. 방문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사면이 있고 난 이후에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잡았다는 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특별 사면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기조로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사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구 경북의 민심을 좀 달래고 싶을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수사의 정당성을 또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못 낼 경우에는 또 중도층과 2030이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입장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윤 후보는 이번 특사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어느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면해야 한다, 뭐 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걸 밝힌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님, 일단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도 좀 적진 않았는데 이번에 분리시켰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이제 사면 아니겠습니까? 네. 사면을 할 때의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책임을 다 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통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민적 정서적 공감대가 얼만큼 형성됐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통합에 대한 큰 차원과 더불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서적 공감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것은 좀 숙성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접근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의견을 냈는데 뭐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것은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어떤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김효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그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다 함께 풀어줬어야 통합이라는 말에 좀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조차 이제 갈라치기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건강상의 문제를 제일 고려했다. 이번에 그 박 대통령 사면에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건강만을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아까 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훨씬 더 고령이시고 굉장히 지금 뭐 다리도 못 쓰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네.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이 이제 법체 차원에서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좀 이번 이렇게 좀 내용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후보 토론에서 좀 분위기 좋게 자기가 좀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입사원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입꼬리가 딱 올라가. 자동으로. 제 처가 저하고 그 사귈 때도 보면 맨날 늦더라고요. 이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낮잠 잘 시간이 없더만요. 그 사진 찍거나 카메라 할 때 좀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면은 저희 집 막내 강아지 후보님 써니 생각하세요. 그러면 입꼬리가 딱 올라가. 자동으로. 제 처가 저하고 그 사귈 때도 보면 맨날 늦더라고요. 곧 도착한다고 그래놓고 보면 한 20분 기다렸다가 오고 그래서 부모님 처음 만날 때도 조금 늦게 오고 이래서 제가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당신이 지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래서 거의 1시간 전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회의를 좀 7시부터 하게 돼가지고 저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느라고 나올 때 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검사 생활할 때는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점심 먹고 바로는 안 자고 아까 식곤증이 오면은 조금씩 눈을 붙였는데 이게 정시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낮잠 잘 시간이 없더만요. 자, 토론에 앞서서 기자들과 토론에 앞서서 이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이제 가감 없이 좀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분위기를 리드하고 주도할 만한 그런 토론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말이 나온 김에 토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토론을 한 해 만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 이렇게 됐을 때 과거 전례에 따라서 합당한 정도 수준의 토론은 그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로 세상을 보거든요. 평소에 했던 대로.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토론도 거부하고. 자, 토론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지금 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7회 토론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 다 있습니다. 법정 네. 토론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방송, 신문 이런 기관에서 이 초청 토론하는 1대1 토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대단히 아마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네. 토론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틀림없이 난타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정책 대결이 되질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제 토론하고 연계가 됐는데 네. 아마 며칠 지나면 네. 그 문제는 또 자연스럽게 좀 풀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좀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해주고 그 상품을 내려서 국민에게 선택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인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인파이터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이제 검사의 어떤 기질로서 접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파이터 기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문제를 좀 피해가는 그래서 링 밖에서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링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이런 실력이 있다. 나는 이런 내공이 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난타전이라고 하는데 네. 난타전 속에서 후보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가지 상품을 내놓은 거죠. 후보가의 상품과 정책에 대한 상품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구별할 수가 있냐면 토론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비전과 철학,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과 관련해서 오늘 신문 사설에 많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중에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격 높은 대선 후보 간 토론. 이건 선택이 아니다. 필수, 의무다. 후보들 간의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지금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싸움, 특검을 수용하면이라는 이런 조건들, 이거는
인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횟수를 늘리겠다. 토론의 장을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도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격이 높은 토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좀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토론은 이제 한 70여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아마 적극적인 토론 또 다양한 토론의 어떤 모습들이 국민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론은 지금 잠재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소통 창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정책 소통 창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TV 토론에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진솔함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 TV 토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전광판 안 보고 선수로 뛰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전광판을 보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차로 이기고 있을 때 TV 토론을 회피하는 전략은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회피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네거티브 선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책을 아무리 제시해도 보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TV 토론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지 TV 토론 안 하는데 누가 정책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네거티브 공방만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5년간 맡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꼭 TV 토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검사 생활 27년 했잖아요. 네. 대장동 특검 안 하면 TV 토론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TV 토론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TV 토론 회피는 굉장히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회피라고 이제 자꾸 단어를 쓰시는데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토론회는 무조건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에 관련돼서 특검이 공론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 점을 강조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16회에 걸친 토론을 했습니다. 네. 사실 너무 후보들이 처음에 많아가지고 왜 토론을 안 하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16회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는 그 내용, 토론에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자세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히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론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토론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자꾸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 토론의 내용, 발언 내용 또 평상시에 그 말바꾸기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이신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어떻게 응대하실지 실질적으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 중앙일보 사설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네,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자꾸 제가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 높은 대선 후보 간 토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 간의 토론 중에 지금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생태상밖에 없죠. 국민의힘 후보 간 16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억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경 높은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은 우리나라 그 역대 TV 토론 그 역사상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둘 붙여놓으면요 정말 난타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남는 거는 네거티브밖에 남지 않아요. 그 시청자들 그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뭐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오히려 어제 했다는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 네. 뭐 관훈 클럽 토론회 그런 게 오히려 격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뭐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고 저는 언론기관에서도 이 후보를 뭐 개별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검증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난타전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네네네. 하나 이 변호사님이 얘기를 잘하셨는데 이제 토론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이제 그 후보의 자질 검증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또 김현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TV 토론 결과를 봤을 때 내용보다는 애티튜드, 이 네네.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자질로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다 선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대장동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후보끼리 경쟁을 해서 검증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양자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네거티브가 됐든 파지티브가 됐든 그래서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왜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TV 토론을 피한다라는 것은 링 밖에서 아웃복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 후보 간의 첫 번째 토론 정말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떠안고 있는 과제가 또 있는데 바로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입니다. 윤 후보가 공개할 이야기와 비공개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가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어제 우리 뉴스9에 출연해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잠시 뒤에 들려드릴 텐데 윤 후보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쓴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후보 측에서 이 복귀 요청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 일단 복귀를 하겠다. 가능성이 있다.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윤 후보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그 당대표로 선출된 이래 쭉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퇴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네. 만약에 후보가 원하는 일정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갖고 있건 아니건 간에 당대표로서야 하고 있는 물밑 작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아주 원활하게 지금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의사소통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대선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 자칫 불협화음으로 이제 비치고 있는 그렇죠. 것은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선대위 발족하는 행사를 하면서 고3 김민규 군이 나와서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로서 항상 불협화음을 보여왔다라는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불협화음이 이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출구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대표가 본인이 맡은 바 당무에 있어서 분명히 후보와 울산 회동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일관되게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상황과 어제 이준석 대표 9시 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네. 상황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달랐습니다. 예. 엊그제까지의 상황은 그 대표라는 사람이 후보를 험담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거의 중계방송하듯이. 자, 그런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오늘 사실 초선들과 토론회도 거의 사실상 취소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재 노력이 물밑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걸 자임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상당히 지금 뭔가 오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비공개되니까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면 선대위를 복귀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서로 연락을 한 차례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윤석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서 윤석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후보가 복귀 요청을 하면 돌아가겠다고 한 그곳은 선대위가 아니라 그냥 당대표로서의 당무 역할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살짝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후보가 요청하면 선대위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요. 예. 당 대표는 그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당무를 수행한다. 무조건 따른다거든요. 후보가 요청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 선대위 참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선대위에서 제가 참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 진실성이 훼손된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조건 없이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후보에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대위 복귀하겠다 예. 하는 것도 사실 후보에게는 굉장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만약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선대위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의 역할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지 제가 선대위에 들어가고 말고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자, 저런 얘기를 하고 어제 돌아갔고 그리고 사실 앞서 최 의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초선들과 끝장 토론, 무제한 토론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중재하면서 그 얘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이승훈 변호사님, 뭐 윤석 대표가 여전히 조금 궁지에 몰려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저 화면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대리를 통해서 뭐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볼 거 아닙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시지 자꾸 화면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이준석 대표도 실은 당대표 되면서 좀 대단하다고 본 거잖아요. 국민들께서는. 30대 대표로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당직자들이라든가 여러 최고위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할 때는 항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었는데 막상 후보가 되니까 30대 당대표랑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더십과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과도 실은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30대 대표로서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사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머뭇거렸거든요. 그래서 늦게 사과하다 보니까 사과하고 또 비난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분 다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자꾸 대리인들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잘 들어보시면 자신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선대위를 확 바꿔야 된다.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본인도 이제 자연스럽게 선대위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9에 출연했던 목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본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젊은 세대 참여 바람이 좀 소멸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선대위에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회의체에서 제가 뭘 논의해보자 그랬는데 그걸 왜 이 자리에서 논의하냐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예.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출발선에 서가지고 이게 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떨어지면 이준석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대위원장을 던진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당시에 70여일 정도 앞두고 선대위가 좀 난맥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총괄 본부장이 들어서면서 체계가 잡혀가지고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계획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 일단
윤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민주당 사례를 좀 거론도 하더라고요.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잡혀갔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볼 때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온 걸 보면은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벼랑 끝까지 온 거죠.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를 벼랑 끝까지 몰았던 거고 이것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도 힘든 거고 이준석 대표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점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치 전략가라고 하는 딕 모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 이전에 정서적 공감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의 몇 사람들은요. 네. 공감대가 형성돼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눈만 봐도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고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선대위의 방향성인 것이죠. 방향성. 그러면 선대위라고 하는 그 방향성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은 인선이란 말이죠. 이 인선을 통해서 우리 선대위가 미래지향적이고 지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2030 세대들에 대한 어떤 민심을 반영하겠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좀 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러한 방향성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온 거죠. 그런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 봉합된다고 했을 경우에 화합 단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제 나름의 판단입니다. 예. 김현지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그 눈만 보면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눈만 보면 알아야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총괄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는 뭐 예전부터 의사소통을 많이 했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척하면 척이라는 네, 이야기를 척하면 척이라는 하지 얘기했습니다.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준석 대표는 그 선대위에서의 본인이 기획하고 지휘하는 그 체계가 되지 않으면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바가 있고요. 네. 반드시 어떤 그 직함,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주어져야만 본인이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접점을 찾아서 저는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대표 전면 개편 요구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 어제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 만나서 전면 개편은 좀 어렵다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접점이 마련되고 또 출구 전략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2019년 한겨레 신문의 기사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일면에 한겨레 신문 일면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검찰이 이러한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라고 일면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안쪽에 보면 더 상세하게 보도가 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혹 3년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허위 조작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난 나머지 지금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에 검찰총장님께서 윤중천 씨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자기들은 이거를 무슨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그 이규원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윤중천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 윤중천 씨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써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고 이런 보도가 나왔고 명예훼손
말들이 참 많은 겁니다. 3년 만에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는 이규원 검사가 이제 윤준석 씨를 면담하고 그 면담한 자료에 이제 윤준석 씨가 얘기하지 않은 거를 적어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작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데 그거를 한겨레 21이 보도한 걸 한겨레 신문이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사실이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결국 윤석열 총장이 그때 고소를 했죠. 고소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겨레 신문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건 이제 이규원 검사가 답변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가 본인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그 조작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문제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아직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뭐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은 지금 수사하면서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마 이규원 검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대변인님, 예, 예. 일단 이규원 검사 입장은 짤막하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검찰 공수처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지금 저러한 뭐 허위 조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병무 의원님 얘기를 잘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워낙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생각 아니에요. 그럼요, 예. 검사 출신이었고 법무부 차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었고 그 당시에 증언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관계자인 윤중천 씨 아니겠습니까? 그 건설업자였고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아마 이제 수사를 진행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이규원 검사 그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의 그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들을 얼마큼 신뢰를 했는지 그것은 추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이규원 또 검사가 밝혀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규원 검사가 없는 얘기를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법률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까 법원의 재판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윤중청 씨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총장을 끼어들어가서 그렇게 이규원 검사가 허위 내용이 적힌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규원 검사가 적극적으로 윤준청 씨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서 적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에서 좀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위 조작이라는 게 결론이 아직 뭐 검찰의 뭐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 검사로 또 승진을 했습니다. 그 네. 이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고요. 이렇게 네. 늑장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그리고 이전뿐만이 아닙니다. 뭐 윤미향 관련 수사라든가 네. 또는 이상직 의원 관련 수사라든가 그리고 또 이 이규원 검사랑 연관된 이 사건은 공수처로 토스를 했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참 그것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원의 판단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자칫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네. 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참여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전주. 네. 이제 돈을 제공했다 이거죠. 그거로서 참여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검찰이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12월 초에 이미 네. 주범, 종범, 공범 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이 주가 조작에 관한 수사는
그때 일단락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12월 3일자에 그렇게 보도하면 일단락 됐어요. 근데 검찰이 김건희 씨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과연 뭐냐? 수사를 일단락해놓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씨 부분만 수사가 안 된 것이냐?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 그때 돈을 그 증권사에 일임해서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91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91명 중에 한 명이냐? 아니면 별도의 전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수사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박범계 장관이 그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 검찰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면 김건희 씨 부분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뭐 기소를 하든 불러서 조사를 하든 하라는 것 아니냐?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급기야 사퇴하라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에 나와서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박선우 대변인님, 네. 박범계 장관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니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가이드라인. 무슨 가이드라인이겠습니까? 수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이게 정치적 중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던 김호수 회장 그리고 권오수 회장 그 다음에 그 선수 역할을 했던 이모 씨 다 구속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전주 역할을 했던 김건희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결혼 전이라고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김건희 씨가 손을 댄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민주주의와 함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에 반하는 것이 뭐냐면 주가 조작에 의해서 가장 손해 보는 사람들이 개인 손해들 아니겠습니까? 이 영향이 미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밝혀주는 건 당연히 마땅한 것인데 예. 수사를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1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은 더 수사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확실한 겁니까? 지금 증거와 더불어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지금 대선 과정에서 몸조심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작년 11월 초에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4개월째에 접어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달 초에 주범, 종범, 공범 다 재판에 넘어갔어요.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씨 부분만 수사가 안 끝났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거는 수사가 안 끝났다고 할지라도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김건희 씨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도대체가 지금 뭐 혐의 사실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 혐의 사실을 검찰이 1년 넘도록 단 한 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 조사도 소환도 못했어요. 그렇게 되고서 지금 다른 수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주였다는 그 혐의 자체도 검찰이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닌데 지금까지도 자꾸 전주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넘게 수사해서 소환도 못했는데.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차일피일 이것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이것을 길게 쟁점화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친정부 내지는 박범계 장관의 입맛에 합당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는 검찰이 좀 문제가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가 복잡했던 건지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실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 같은 경우도 다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들이 징역 3년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부인에게서 많이 일어났었다. 이런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 수사의 전개 흐름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자, 박영선 전 장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성에 호소할 것이고 굉장히 그 얌전한 사람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군요. 위원장님께서 아신다면서요, 김건희 씨를? 예, 잘합니다. 옛날부터 이분이 원래 그 전시 기획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그다음에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좀 그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오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어떠신데요?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습관도 그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박 전 장관의 얘기를 종합하면 김건희 씨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평소 자신이 알던 모습과 지금 기자회견 때 모습은 좀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그죠? 네. 뭐 제가 김건희 씨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후보가 됐던 후보가 부인이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네.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 객관적 시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런 자리에서 이제 사과하는 자리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하려고 했겠죠. 네. 근데 국민이 바라볼 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 판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윤석열 후보도 국민적 판단에 맡겼다고 하던데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 네. 그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몇몇 분들이 외모나 이런 부분 지적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 공당 차원에서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외모를 얘기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 맞지 않은 거고요. 네. 한 개인이 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발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긍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사실 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 아닙니까? 사선 의원 하시고 네. 또 지난 4.7 재보궐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인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생태탕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지금 갑자기 나오셔서 객관적 시선이 아니라 주관적 시선으로 얌전하느니 안 하니 연기력이 있느니 없느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좀 국민의힘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나오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사실 그 이재명 후보하고 그 김혜경 여사가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행보를 하면서 굉장히 뒤에서 이제 껴안아주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저희도 사실 야당 정신을 발휘해서 연기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오히려 그걸 못하고 여당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관적 판단 뭐 얌전하느니 이런 표현은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송영길 대표의 워딩도 한번 살펴볼 텐데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그 역할을 두고 이건 창당을 위한 기구다, 조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 요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과정도 그렇고 근데 선거 이전과 이후에 대한 것은 여러 이제 정책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의도에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게 되는 존재할 거고 수 있습니다. 예. 뭐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아니 대선 전후에 대한 얘기들 항상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 뭐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 그것이 얼만큼 뭐 신뢰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네.
가능성들은 항상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건 생물이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영역, 정치라는 게 기본이 이거잖아요. 네. 자기 세력을 강화하면서 상대 세력을 약화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새로운 정치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늘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 후보 어제 그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도 창당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둘러싼 그 해석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계 개편의 출발점, 그러니까 씨앗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염두에도 두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뭐 전혀 아니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는 좀 꺼려지지만 정권 교체는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서는 우리 김한길 대표님이 좀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뭐 향후 어떤 정치 구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정책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쌀을 사드리겠다 이런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에 대한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격리, 어차피 초과 생산되면 시장 격리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하자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는지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결국 농민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취지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27만 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철하도록 노력해보고요. 자, 정책을 저렇게 펼치기로 일단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표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이제 위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국내 경기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농민들의 문제가 이제 시장 격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쌀이 많이 생산됐을 때 정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주고 그것을 어떤 가격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정부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농민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정부가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당정이 지금 대선 후보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하면 저는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급 정책이라든가 또 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정책을 이제 수행해 오면서 네. 과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예측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행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초과 쌀 수확량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늘 계산을 해요. 네네.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계획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후보가 꺼내서 그걸 만약에 정부가 뒷받침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선거 중립 시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 2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는 문제가 과연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계획이 없던 것을 갑자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좀 덧붙이면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죠. 시기의 타이밍 조절이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얘기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의 어떤 타이밍이라고 봤을 때는 적절한 정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추진을 강하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기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전부 이 대선을 기준으로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쌀에 관한 시장 격리 조치는 물론이고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가스요금 인상 이런 것도 전부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3조, 4조에 이르는 그 부담분을 전부 국민들이 내년에 3차, 4차에 걸쳐서 이제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대선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사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개그우먼 이경실 씨인데요. 이경실 씨가 곧 할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 손보승 씨가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그래서 소속사 공식 입장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보승에게 새 생명의 축복이 찾아왔다. 손보승이 여자친구와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는 과정 중에 새 생명의 축복이 찾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소속사가 전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야, 이 뭐 겹경사가 났네요. 이경실 씨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경실 씨 아들인 손보승 씨가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예비 신부가 임신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경실 씨 입장에서는 며느리도 얻게 되고 네. 손자녀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손보승 씨 측에서는 예비 신부가 네.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조금 좀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실 씨의 아들인 손보승 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지난주에 끝난 내일은 국민 가수에 출전해서 출중한 가창력을 보여줬던 또 손보승 씨였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실 선배님 아들 손보승 맞아. 맞죠? 맞아. 언니 맞아. 맞아요? 네. 경실 선배님 여기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알고 계셔서 나가려면 살 좀 빼고 나가라고 하셔서 2주 동안 급하게 10kg를 뺐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오라트. 자, 이경실 씨도 평소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보승이는 살을 못 빼더라. 살을 뺐다가 그러니까 이 의욕보다 식성이 앞서. 고등학교 때 다이어트 약을 하나씩 먹었었어. 그걸 먹고 살 좀 빼라고. 처음에 말 듣고 먹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먹어. 그래서 보승아 너 왜 다이어트 약 안 먹어? 그랬더니 안 먹으려고. 왜? 식욕이 없어. 우리 아들이나 딸도 다 이쪽 일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제 드라마 쪽 이렇게 하다 보면 걔네들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얘도 이제 느낀 거야, 우리 아들도. 그래서 20살 때부터 나한테 용돈을 안 타는 거. 자, 이경실 씨 다시 한번 겹경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트롯 신동 정동원 군입니다. 자, 정동원 군이 콘서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굉장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이게 코너스트를 진행 중이 아니라 1월 달에 열릴 콘서트를 준비하고 준비 있는데 중이다? 그 콘서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요? 거의 꿈의 무대를 가수들한테는 꿈의 무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개인 콘서트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역대 최연소라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그리고 요번에 이제 표를 팔기 시작했는데 네. 팔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고 그 이제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가 순간 접속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정동원 군이 콘서트를 2번 했거든요. 2번 다 1분, 5분 만에 각각 다 매진이 됐었는데 이번에 세종문화회관 콘서트도 바로 매진이 돼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동원 군의 무대 잠깐 좀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정동원 군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에 임영웅 씨도 굉장히 뭐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더 국민 가수, 진짜 국민 가수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네, 임영웅 씨가 최근에 KBS 단독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지상파 TV에서
어느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것도 이렇게 젊은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놀라운 거고 심지어 시청률이 16.1%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동원 군이 최근에 앨범 준비하면서 변성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변성기 때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임영웅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미스터트롯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인데요. 자, 허 대표가 드라마 하나 찍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목적으로 뭐 짤막한 드라마 하나 찍었다고 하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노라. 장군!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왜군이 성벽바로 앞까지 다가왔사옵니다. 허허,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장군? 출전해라! 출전해라! 이제 나라의 운명이 허장군 아이고, 내가 지켜놔라! 자, 저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김현주 대변인님. 다양한 소통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허경영 후보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걸맞는 것을 잘 고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경영 후보 여러 특이한 행보가 참 많은데요. 그동안 했던 말들 중에서 사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얘기들도 적진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예측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발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석방하려면 그것도 미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석기를 석방하고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한다. 또 한명숙을 복권한다. 박근혜를 사면을 원하는 쪽에서 이런 걸 주장해 줘야 돼. 자기 것만 먹겠다. 상대방은 생각 안 하겠다.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 그게 정치입니다. 자, 오늘의 산하까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